자 여러분 우리 오늘 화학 할 거예요. 화학. 아 너무 좋아요. 해봤나? 해봤나? 좋아요. 진짜 화학 행복하죠. 화학 기본적으로 재밌어요. 지구가 진짜 화학은 외울 게 별로 없잖아. 아니, 오늘 될 수 있으면 결합 파트까지 하고 싶은데 아빠도 결합까지 못해서 하는 거 보고 될 수 있으면 결합까지 하되 못하면 뭐 어쩔 수 없죠. 봅시다. 우리 기본적으로 주기율편 한번 불러볼까요?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자, 유니마 1번 수소 기호 H 헬륨 H Li 리튬 Li 리튬 헬륨 P A B이죠. L입니까? 분소비 풍소 B 탄소 C 탄소 C 질소 N 질소 N 산소 O 너요? 플로린 F F 그죠? 지 어. F는 처리 유니마 네온 네온 그렇죠? N N E 네온 나트륨 Na 나트륨 Na 마그네슘 Mg 마그네슘 Mg 리튬 리튬은 위에 있었고 요거 뭐야? 알루미늄 알루미늄 규소 모드 Si 실리콘이죠. 인 S P죠 미치 기와 S 뭐야? 항 황이죠 황 염소죠. CL Cl 아르곤 AlR Ar 아르곤 K 뭐야 유니마? 칼륨 칼슘 C CA 칼슘 헷갈리시면 안 돼요. 리을이 시옷보다 먼저잖아, 그치? 리음이 앞인 거야. 자, 그리고 요게 주기율표인데 기본적으로 우리 주기율표상에서 가로줄 뭐라 불러요? 가로줄 주기라 불러요. 그리고 주기는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7주기까지 있고요. 우리 여기 밑에 두 개 안 썼다. 우리 한료질 원소 외워줘야 되기 때문에 요 밑에까지는 칸을 만들어 드렸으니 이따 쓰는 걸로 하고 Br은 브로민, I는 아이오딘입니다. 이렇게 주기율표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세로줄 뭐라 부릅니까? 족이라 부르죠. 족에는 1족, 2족, 다음에 13, 14, 15, 16, 17, 18이에요. 여러분 그럼 왜 2족 다음에 13족이에요? 3족부터 12족이 없는 게 아니라 주기율표의 형태를 보시면 무슨 얘는 좀 극단적이긴 하다만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쭉쭉쭉 내려가는 거고 1족, 2족, 3족 쭉쭉쭉 12족, 13족 쭉쭉쭉 18족까지 있는데요. 보시면은 요 3주기부터 3족부터 12족까지는요 2, 3주기에 비어 있어요. 요 공간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외우는 형태는 3족부터 12족이 없는 것 뿐인 거지 사실 이 뒤에 4주기부터는 3족부터 12족까지 전부 다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기율표는 이런 형태고요. 우리 금속, 비금속 한번 구분해봐야 되는데 금속, 비금속 구분할 거면 준금속 아셔야 돼요. 2주기에서 준금속은 붕속, 3주기에서 준금속은 규소입니다. 얘네가 준금속이고요. 요 준금속 기준으로 왼쪽은 전부 금속, 오른쪽은 전부 비금속이에요. 그랬을 때 왼쪽에 있는 놈 중에 예외 하나 있어요. 누가 예외죠? 그렇죠. 요 H 수소가 예외로 수소라 쓰면 안 되죠. 비금속이라고 써야죠. 요 H 수소가 비금속이다는 기억해줘야 되고요. 자 그럼 우리 주기율표상에 금속이 많아요? 비금속이 많아요? 금속이 많아요. 왜? 요거 요렇게 잘라보시면 비금속이 많은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붕소 어디 있어? 2주기 13족이니 여기 있죠.
규소 여기 있죠. 그럼 요렇게 잘라서 요만큼은 다 금속, 요만큼만 비금속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금속이 훨씬 많은 거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주기율표의 역사를 한번 봅시다. 맨 처음에 주기율표, 무언가 이런 형태 구분하려고 했던 사람은 라부아지예요. 라부아지가 뭐 했냐? 그 당시에 밝혀진 33종의 원소를 4개의 그룹으로 나눴어요. 이전까지는 원소들 사이에 규칙성을 찾을 생각을 안 했었어. 그냥 모든 원소가 다 각각의 특징이 있는 별개의 것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라부아지에라는 사람이 걔네 중에 뭔가 공통적인 성질이 있는 놈들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공통점을 찾고자 했고 몇 개의 공통점에 따라서 걔네를 4개의 그룹으로 분류했다. 뭔가 최초로 규칙성 혹은 닮음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이 라부아지에입니다. 자, 그럼 라부아지에 다음에 우리 데베라이너라는 인간 나와요. 사람이죠, 사람. 데베라이너 뭐 하신 분이냐? 위대하신 분이에요. 새쌍 원소설을 찾으신 분입니다. 새쌍 원소설이 무엇이냐? 자, 여기서 무언가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 찾았죠. 자, 여기서 찾은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 원자량 순서로 나열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특징이 밝혀졌냐? 첫 번째 놈과 세 번째 놈의 원자량의 평균이 두 번째 놈의 원자량과 같더라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리튬, 나트륨, 칼륨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죠. 걔네를 찾았어요. 원자량 순서로 나열했습니다. 리나 칼. 리튬과 첫 번째, 세 번째 칼륨의 원자량 평균이 나트륨의 원자량과 비슷하더라. 거의 일치하더라 라는 얘기예요. 이게 현대의 족과 같은 형태를 띠게 된 거죠. 오케이? 이런 걸 찾은 게 데베라이너 새쌍 원소설이다 라는 거고요. 이게 그냥 새쌍 원소설인 거죠? 네. 요 전체. 세 번째 유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뭐 하셨냐? 옥타브설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옥타브가 뭐예요? 옥타브는 몇 번째마다 같은 음이 돌아와요? 8번째.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8번째잖아, 그지? 자, 얘도 뭐 했냐? 원자량 순서로 나열했더니 자, 주의하실 점은 계속 다 원자량 순서예요. 8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요 현대의 주기와 비슷한 형태인 거죠. 얘는 현대의 조, 얘는 현대의 주기와 비슷한 거고요. 자, 근데 지금 한번 볼까요? 우리 주기율표에선 몇 번째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놈들이 나와요? 9번째. 리벨, 붕, 탄, 질산, 풀, 네, 나트륨 가야지 똑같잖아. 9번째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죠. 근데 얘는 왜 8번째였을까? 마지막에 비일성이처럼 안정하니까. 아니요. 요 당시에는 비슷해요. 이 18족 원소들의 존재를 몰랐어요. 얘가 있는 줄 몰랐어. 그럼 나열하고 보면 어떻게 돼? 리벨, 붕, 탄, 질산, 풀, 나트륨 8번째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놈이 온다라는 거죠. 오케이? 요 당시에 18족 원소들을 몰랐기에 8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놈이 오는구나를 했던 게 유렌즈의 옥타브설입니다. 얘가 현대의 조, 얘가 현대의 주기와 같은 형태다. 자, 4번째 중요하신 분이죠. 멘델레예프입니다. 멘델레예프는요 원자량 순서로 무언가 표의 형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까지 밝혀졌던 63종의 원소를 전부 원자량 순서로 나열했고요. 더 중요한 건 그 표에
빈칸을 뚫어놨습니다. 이 빈칸이 어떤 작용을 했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당시에 마그네슘의 존재를 몰랐다라고 치자. 마그네슘의 존재를 몰랐다라고 치자. 그러면 주기율표를 그렸을 때 어떻게 그릴 거야? 리튬, 베릴륨, 금속, 뭐 쭉쭉쭉 하고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쭉쭉쭉 하고 뭐 칼륨, 칼슘 이렇게 썼겠죠. 근데 마그네슘을 몰라. 그러면 야 세로줄로 봤을 때 얘랑 원자량의 평균된 비슷한 누군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가로줄로 봤을 때 8번째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놈이 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는 7번째야. 그럼 이 줄 어딘가에 빈칸이 있지 않을까? 이쯤에 들어가야 될 원소가 있지 않을까? 여기 없는 거 아니야.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한 무언가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원소는 원자량이 어느 정도 될 거고 밀도가 어느 정도 될 거고 꿰는 점이 어느 정도 될 거야. 의 특징들을 예측했어요.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이 빈칸에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추후에 시간이 지나서 그 빈칸들에 들어갈 원소들이 실제로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질이 얘가 찾아냈던 성질, 얘가 작성해놨던 성질과 거의 일치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멘델레이프를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는 거고요. 원자량 순서로 나열해서 빈칸을 뚫어놨다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5번째, 현대의 주기율표를 만드신 분 모즐리라는 분입니다. 이 모즐리라는 사람 왜 중요하냐? 이전까지는 전부 무슨 순서였어? 원자량 순서, 원자량 순서, 원자량 순서, 원자량 순서로 순서를 맞추어서 나열을 했어요. 근데 모즐리가 나중에 가서 보니까 원자량 순서로 나열을 하고자 해보니 뒷부분 어디 가니까 성질이 안 맞는 놈들이 조금씩 생기는 거야. 그래서 원자량 순서로 나열하면 무언가 문제가 생기네. 다른 걸로 나열을 해볼까? 하고선 양성자 수에 따라서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양성자 수를 원자 번호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번의 원자 번호인 거죠. 그걸 만드신 분이 이분이에요. 원자량 순서로 나열했더니 뭔가 문제가 생겼네. 양성자 순서로 해보자. 양성자 수 순서로 해보자. 그랬더니 문제가 없어지네. 문제가 해결이 되네. 그럼 이 양성자 수를 원자 번호라고 불러야겠다를 만든 사람이 모즐리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주기율표의 발달 과정이고요. 우리 금속 비금속에 대한 얘기 조금만 해봅시다. 우리 금속의 대표적인 특징 뭐 있어요? 녹슨다. 단단. 안 단단한 금속도 있고 안 녹쓰는 금속도 있고. 녹아요. 녹아요? 전도성. 전도성도 얘기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금속은 대부분 광택이 있다. 그렇죠? 광택이 있다. 또 방금 얘기했던 무슨 전도성? 열, 전기, 전도성이 크다. 무슨 말이야? 열도 잘 통하고 전기도 잘 통한다. 그쵸? 또 대표적으로 나오는 얘기 전성, 표짐성과 연성, 뽑힘성이 크다 혹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에 대한 얘기냐? 전성, 표짐성은 그런 거예요. 우리 알루미늄 호일 생각해 봅시다. 그거 큰 알루미늄 판을요 얇게 핀 거죠. 그치? 그런 게 전성 혹은 표짐성. 뽑힘성은 뭘까요? 우리 전선에 뭐 들어있어요? 구리 들어있죠. 구리선. 그치? 얇은 구리선들이 들어있잖아. 걔 되게 얇죠. 그거 큰 구리 금속에서 얇게 뽑아낸 거죠. 실처럼. 그런 게 연성 혹은 뽑힘성에 대한 얘기예요. 오케이? 자, 또 금속은 실온에서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고체고요. S 솔리드 고체입니다. 단 예외는 누가 있어요? 흑연이 아니라 수은이죠. 수은은 화학 기호로 어떻게 씁니까? 원소 기호로 Hg라고 쓰고요. 수은은
상온의 상태가 어떻게 돼? 액체. 액체죠, 액체. 리퀴드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비금속 한번 얘기해 볼까요? 비금속의 특징은 뭐 있습니까? 광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광택이 없다. 자, 열 전기 전도성? 없다. 어? 없다. 혹은 작다. 얘왜 누구 있습니까? 여기가 그게 단 흑연. 흑연은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흑연은 전기가 통해요. 그쵸? 샤프심 전기 통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온에서 상태 어떻게 돼요? 고체. 아니다. 기체이거나 고체인 놈들이 있고요. 단 예외가 누구? 그게 BR 누구였어요? 브로민. 브로민이었죠. 브로민. BR은 액체입니다. 오케이? 이런 금속, 비금속의 간단한 특징 얘기할 수 있겠고요. 사실 별거 안 했는데 한 판이 끝나가지고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씁시다. 그리고 혹여 원소 기호 중에 명칭을 모르는 놈들이 있다면 명칭까지 써줘요. 뭐 BR, 브로민, 아이오딘 외에도. 그리고 주기율표상에서 금속, 비금속 구분해주고요. 그래서 우리 뭐 금속, 비금속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 1족 원소들과 17족 원소들을 특별히 떼서 보아야 할 텐데요. 왜 1족과 17족에 대한 얘기를 할까? 그게 왜 꼭 1족이고 왜 17족, 왜 꼭 17족이어야 되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왜 같은 족의 원소들을 봐야 할까? 족이 같으면 비슷하니까.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족이 같으면 왜 성질이 비슷해요? 그 제일각 전자 개수가 똑같으니까. 맞아요. 우리 족이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원자의 구조를 조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원자 어떻게 생겼어요? 가운데 원자핵 있고 원자핵에 양성자 있고 중성자도 있고 대충 이렇게 생겼죠, 그죠? 눈이 절반만해졌어, 졸려가지고. 그리고 바깥 껍질에 전자 존재하고요. 또 땅 껍질에 전자가 하나 이렇게 있죠, 그죠? 자, 그럼 우리 한번 떼어서 이름이나 써볼까? 가운데 있는 요거 원자핵. 원자핵이라고. 그리고 원자핵은 내가 플러스로 그린 거 양성자 알파벳으로 뭐라 쓸 수 있다 그랬어요? P 프로톤. 자, 그리고 안에 아무것도 안 그린 거 중성자 알파벳으로 N 뉴트론. 그리고 얘 뭡니까? 전자까지. 이렇게 세 개가 모여서 원자를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일단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봅시다. 질량 비교 먼저 해볼까요? 양성자랑 중성자 중에 누가 조금 더 무거워? 양성자가 아니라 중성자가 조금 더 무겁죠. 왜? 다음 커크가 조금 더 무거웠잖아, 그지?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무거워. 근데 우리 수소 헬륨 원자에게 질량비가 몇 대 몇이라고 그랬지? 3대 1. 왜 3대 1이었지? 그거 수소 원자의 양성자가 14개였고 중성자가 2개였잖아. 그치? 그래서 양성자 12개 해서 12,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해서 4. 12대 4는 3대 1 한 거잖아. 그치? 근데 그 중성자 2개도 그럼 각각 1, 1로 친 거죠. 양성자도 1로 치고요.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얘가 조금 더 무겁긴 하지만 그 차이는 거의 무시해 준다고요. 질량은 거의 같다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자,
그리고 전자의 질량은 매우 작아서 무시할 수 있는 수준. 이걸 어떻게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빅뱅으로부터 3분 후에 수소 원자과 헬륨 원자 핵의 질량비가 3대 1이었죠. 그치? 근데 그거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하셔도 무방하다 그랬죠. 왜? 어차피 전자는 질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그걸 무시한다고요.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전하량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양성자는 전하량 몇? 플러스 1 플러스 1. 중성자는 빵 0. 전자는 마이너스 1이다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요 뿌리랑 마일짜리 얘 때문에 원자는 뭐와 뭐의 수가 같다 그랬어? 양성자 수와 전자 수 맞아.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 그럼 만약에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다르면 뭐야? 다르면 뭐라 불러? 이온 이온이라고 불러요. 다르다면 양성자가 더 많거나 전자가 더 많거나 그러면 이온이라고 부른다고요. 오케이? 원자일 땐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우리 그러면 이제 어떤 원자 주어지면 그 원자의 구조 그릴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붕소 해볼까요? 붕소는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와 같으니까, 네. 그렇지? 이거 원자 번호와 같으니 원자 번호가 몇 번이야? 붕소는? 아. 붕소는? 네? 붕소는 4번 1, 2, 3, 4, 아, 5번이죠. 5번 붕소. 붕소 5번이니까 가운데 원자에게 양성자 몇 개 그리면 돼? 네 5개 그리면 되고 5번이니까. 그치? 전자도 5개 그리면 되겠죠. 네. 근데 양성자는 가운데 그냥 때려 넣어서 그리면 되는데 전자는 껍질을 신경을 써줘야 되잖아. 그치? 우리 전자 배치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자, 전자 배치는요 기본적으로 족과 주기가 전자 배치의 관점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 아셔야 해요. 그렇다면 어떤 원소의 주기는요 그 원소의 전자 껍질 수와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원소의 족은요 그 원소의 최외각 전자 수와 같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번 해보자. 리튬 볼까요? 리튬 같은 경우에는 몇 주기니? 2주 2주기니까 껍질이 2개라고. 몇 쪽이야? 1쪽 1쪽이죠. 1쪽이니까 가장 바깥에 하나라고. 안쪽은 가득 채워서 2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뭐 탄소 볼까요? 탄소는 2주기. 껍질이 2개. 몇 쪽? 15쪽 탄소 몇 쪽? 14쪽이군요 14족이죠. 14족. 14족이니까 1의 자리만 따서 네. 가장 바깥에 4개, 안쪽은 가득 채워서 2개. 자, 네온 해볼게요. 네온 같은 경우엔 2주기죠. 껍질이 2개. 가장 바깥 껍질에 18쪽이니까 전자가 8개, 안쪽엔 2개 들어간다 라는 얘기예요. 나트륨 볼까요? 나트륨 같은 경우엔 몇 주기? 3주기 3주기, 껍질 3개. 몇 쪽? 1쪽 1쪽이니 가장 바깥에 하나, 안쪽에 가득 채워서 2개, 8개고요. 자, 가득 채운다는 게 무슨 말이야? 우리 원자의 기준으로 첫 번째 껍질은요, 이 2개까지 들어가고 두 번째 8개, 세 번째 8개까지 채워집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나트륨 이렇게 그리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규소 해볼까요? 규소는 몇 주기? 3주기죠. 3주기. 껍질 몇 개? 3개. 몇 쪽? 4족. 14족. 가장 바깥쪽에 4개. 안쪽에 2개, 8개로 가득 채우면 되겠다. 그렇지? 아르곤 그려볼게요. 아르곤 3주기. 껍질 3개. 몇 쪽? 18쪽 18쪽이니까 가장 바깥에 8개. 안쪽에 가득 채워서 2개, 8개 하시면 되겠다고. 자, 그럼 봐봐. 리튬은요 1쪽이어서 가장 바깥에 몇 개야? 1개. 나트륨도 1쪽이어서 가장 바깥에 몇 개야? 1개. 탄소도 14족이어서 가장 바깥에 4개. 규소도 14족이어서 가장 바깥에 4개예요. 자, 족이 같으면 최외각 전자수가 같은 거야. 그치? 근데 이 최외각 전자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원자들이 화학 반응할 때, 반응에 참여할 때 이 핵이 움직여요? 아니면 전자가 움직여요? 전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엔. 그랬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안쪽에 있는 전자도 아니야. 움직일 수 있는 전자는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거든요. 그럼 여기 리튬에서 얘만 움직일 수 있다고. 탄소에서 얘, 나트륨에서 가장 바깥에 얘, 규소에서 가장 바깥에 얘만 움직일 수 있다고요. 그럼 리튬에서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한 개, 나트륨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한 개, 탄소에서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가 4개, 규소에서도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가 4개라고요. 그럼 리튬, 나트륨 모두 1쪽이어서 가장 바깥에 1개고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가 1개니까 화학적 성질이 같을 수밖에 없다고. 자, 그랬을 때 방금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죠. 우린 걔네를 원자가 전자라 불러요. 원자가 전자가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 수고요. 그랬을 때 얘는 대개 일반적으로 최외각 전자 수와 같아요. 왜?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만 반응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원자가 전자는 원자가 전자 수는 최외각 전자 수와 대개 같고요. 그래서 리튬은 1쪽이니까 최외각이 1개, 원자가 전자 1개. 나트륨 1쪽이니까 최외각 1개, 원자가 전자 1개. 탄소 14족이니까 최외각 4개, 원자가 전자 4개. 규소 14족이니까 최외각 4개, 원자가 전자 4개라고. 알겠니? 근데 왜 일반적으로 최외각 전자와 같다라고 하냐면 예외가 있어요. 단 우리 네온 아르곤 한번 볼까요? 얘 최외각 몇 개? 8개. 얘도 8개죠. 근데 이 8개는요 가득 찬 상황이죠. 우리 껍질이 가득 차 있으면요 안정해요. 때문에 반응하지 않아요. 즉 여기 있는 8개 반응 안 해. 여기 있는 8개도 반응 안 해. 그럼 18쪽 원소들 네온과 아르곤 같은 놈들은요 원자가 전자가 몇 개다? 빵개. 빵개다. 왜?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가 없으니까. 최외각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최외각은 8개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리고 조기 최외각 전자 수와 같죠. 여기서도 예외가 있습니다. 뭐만 달라요? 뭐만 달려고요? 누군 달라요? 조기 최외각 전자와 누구는 달라요? 18? 6분 8개인데. 8개. 아, 헬륨 수소 달라요, 헬륨? 아, 헬륨. 왜? 네. 여러분 헬륨 몇 번이야? 2번. 2번이니까 전자가 몇 개야? 2개죠. 18쪽이지만 2개예요. 오케이? 네. 단 헬륨은 예외. 2개다. 오케이? 이것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자, 그럼 오랜 빌드업을 쌓아왔어요. 결국엔 우리가 왜 1족과 17족 등 족에 따라서 떼서 본다고? 족이 같으면 뭐가 같기 때문이야? 원자과 전자가 같기 때문이야. 원자과 전자가 같으니 화학적 성질이 같은 거라고요. 알겠니? 또 한 판 씁시다. 두 번째 장의 아래쪽에 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요. 원자. 자, 우리 한 판만 더 하는데요. 분필가루 먹었어. 제가 폐암이 걸린다면 이것 때문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담배도 안 피는데 결국 기관지가 안 좋아서. 자, 그러면 우리 왜 이제 같은 족끼리 떼놓고 본지 봤죠? 이제 진짜 몇 가지를 떼놓고 봅시다. 먼저 1족 먼저 볼게요. 근데 1족 중에서도 금속을 볼게요. 우린 1족 금속을 다른 이름으로 알칼리 금속이라 부릅니다. 요 1족 금속들은요 누구 있어요? 뭐 리튬, 나트륨, 칼륨 등등등 있을 거고요. 그렇죠? 수소는 제외해야 돼요. 왜? 수소는 비금속이니까. 수소랑 얘네는 성질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같은 족이지만 성질이 달라. 왜? 수소는 비금속이라고. 자, 그리고 몇 가지 용례 기억하셔야 돼요. 리튬 어디에 씁니까? 배터리죠.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배터리 1위 하는 기업 테슬라? 아니 중국 기업이에요. 중국 기업. 2위가 삼성반도체고 삼성전자고 3위가 또 중국 기업입니다. 5위에 아마 하이닉스가 있는 것 같은데 요새는 우리나라 기업이 10위권 안에 한 3개인가 들어가 있는데 삼성이랑 하이닉스랑 하나 어디였지? 다 합쳐도 중국의 절반도 못 따라가요. 왜? 크리어. 그만큼 중국이 많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배터리 시장에서. 물론 우린 이제 뭐 효율을 높인다 이런 식으로 좀 다른 전략으로 가고 있긴 하는데 쉽지 않아 보여요. 여러분이 곧 중국산 배터리가 달린 전기차를 탈 수도 있어요. 그럼 난 걸어 다닐래요. 나트륨은 어디다 쓸까요? 소금. 소금? 또? 소금은 아는 거니까 뭐 딴거 얘기해볼까? 찾았어. 뭐지? 잠시만요. 기억이 떠올려. 조명했어요. 조명. 어. 조명을 기억해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조명에 쓰이는 원소다 하면 제일 먼저 니네가 뭐 떠올리는지 난 100% 알아요. 네온이겠죠. 네온.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런 뭐 황색 조명 그 터널 같은 데 들어가면 황색 조명 있잖아요. 백색으로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런데 나트륨 들어가요. 그런 조명에 들어가는 게 나트륨입니다. 때문에 나트륨 조명에 이용된다 기억해 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칼륨은 어디에 쓰일까요? 비료에 쓰인다라고 나와요 책에. 오케이? 학교에서 뭐 다른 용례를 얘기해 주시는 게 있으면 걔까지 같이 기억을 해줘야 되겠고요. 자, 얘네는요 기본적으로 일족 금속이기 때문에 최외각 전자가 한 개이고 원자과 전자도 한 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자가 반응에 참여할 때 한 개 움직인다는 얘기죠. 네. 바꿔 말해볼까요? 전자가 한 개만 움직여도 반응한다는 얘기죠. 네. 그럼 전자가 한 개만 움직여도 반응하면 반응하기 쉬워 어려워? 쉽지. 한 개만 움직여도 되니까 당연히 두 개 움직이는 것보다 쉽겠지. 반응을 엄청 잘하고요. 우린 걔를 반응성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반응을 잘한다는 얘기야. 반응성이 크다는 게. 반응성이 크면 클수록 반응을 잘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 반응성 크기를 조금 얘네 사이에서도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리튬, 나트륨, 칼륨이 있다고 했을 때 리튬 같은 경우에 몇 주기? 2주. 2주기. 껍질이 2개. 몇 쪽? 1조. 1쪽이죠. 우리 지금 1쪽 보고 있으니 가장 바깥에 2개, 가장 바깥에 하나, 첫 번째 2개 채우시면 되겠고 나트륨 몇 주기? 3주. 3주기니까 껍데기가 3개, 가장 바깥에 1쪽이니 하나, 안쪽엔 각각 2개, 8개 채우면 되겠고 칼륨 같은 경우엔 4주기니까 껍데기가 4개 그리고 가장 바깥에 하나, 안쪽부터 2개, 8개, 8개 채우시면 되겠다. 이렇게 리튬, 나트륨, 칼륨의 전자배치 그릴 수 있겠어요. 맞지? 자, 그랬을 때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나 안 했나 기억 안 나는데 당신들이 통합과학을 할 때 그리고 나중에 화학원을 하게 된다면 화학원을 할 때에도 원자의 구조를 보셨을 땐 전자가 저 위치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 잠깐 빅뱅으로 돌아가 볼까요? 빅뱅으로부터 몇 분 후에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죠? 3분 후에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죠. 헬륨 원자 핵으로부터 헬륨 원자가 만들어진 건 그리고 얼마가 지난 시점이에요? 38만 년.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빅뱅으로부터 원자핵 만들 때까지 3분 그리고 원자를 만들 때까지 38만 년이죠. 그거에 비하면 얘는 굉장히 차이나니까 무시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자핵으로부터 원자 만들기까지 38만 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원자핵이랑 원자는 뭐 달라? 전자가 존재하는지. 전자가 붙어있나 떨어져있나 차이잖아. 원자핵과 전자가 붙어있으면 원자가 되는 거잖아. 네. 이때는요 원자핵과 전자가 떨어져 있었어요. 이때는 원자핵과 전자가 붙어졌고요. 얘네가 붙었기 때문에 우주가 투명해졌다. 사방으로 빛이 퍼져나갔고 걔가 우주 배경 복사가 됐다도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 전자 하나 잡아오는데 얼마나 걸렸다고? 38만 년 걸렸다고. 무슨 말이냐면 전자는요 굉장히 작고요 가벼워서 조금의 에너지만 주어져도 막 나돌아다니고 싶은 애예요. 그래서 걔 하나 잡는데 38만 년 걸린 거지. 그럼 봐봐 우리 무슨 얘기도 했어? 스펙트럼 얘기하면서 전자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갈 때 에너지 어떻게 한다고? 흡수한다 그랬어. 얘는 힘만 있으면 언제든지 나가고 싶어 한다고. 나가서 막 낙인 불고 놀아다니고 싶어 한다고.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 에너지를 방출하고 잡혀 들어온다 그랬죠. 누구한테 잡혀 들어오는 거야?
원자 핵에게 잡혀 들어오는 거죠. 우리 항상 전자는요 그냥 세살매기 어린애야 어린애. 그냥 아니 세살매기 어린애 엄마 말해도 잘 들으니까 그 사춘기 소년 15세짜리 김승기라고 생각합시다. 무슨 말이냐면 막 가출해 집에 안 들어올라 그래. 그러다가 이제 한번 쥐잡듯이 혼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한 달 집에 있다가 또 약간 에너지가 좀 쌓이면 막 가출해. 내가 집에 안 들어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전자는요 힘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전자를 잡아오는 건 누구야? 원자 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 얘가 왜 여기 있다고? 원자에게 잡혀 있다고요. 그럼 봐봐. 우리 반응할 때 이거 한 개 어떻게 해? 떨어져 나가지 요 한 개가. 네. 자, 그러면 전자가 떨어져 나간다라고 생각합시다. 어디 있는 전자가 나가기가 제일 쉬워? 바깥에 있을수록 나가기가 쉽죠. 왜? 엄마의 감시로부터 멀잖아. 원자핵으로부터 머니까 떨어지기가 상대적으로 쉽겠지. 엄마가 좀 약하게 느슨하게 잡고 있겠지. 원자핵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원자핵과의 인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떨어지기가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얘가 제일 떨어지기가 쉽다라는 건 얘가 반응성이 제일 크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 일쪽에서 반응성을 비교할 때 리튬이 제일 작고 그 다음이 나트륨 그 다음이 칼륨 순서다라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어떤 이유인지 이해가 됐죠? 이 생각을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17쪽 할 때 이 얘기 다시 한번 나와야 돼. 알겠지? 전자가 이 위치에 존재하는 이유는 원자핵에게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멀리 있을수록 원자핵이 잡는 힘이 약하니 떨어지기가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밖에 1쪽의 다른 특징들 좀 얘기해 봅시다. 매우 물러요. 요 옆에다가 쓸까? 자, 매우 무릅니다. 때문에 밀도가 작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무르다라는 건 쉽게 잘린다는 얘기죠. 커터칼로도 잘리는 수준의 금속입니다. 리튬, 나트륨, 칼륨은. 오케이? 그리고 반응성이 매우 커요.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저것 반응을 잘합니다. 대표적으로 산소 기체죠. O2. 산소 기체와 반응하여 금속 고유의 광택을 잃습니다. 또 누구와도 잘 반응하냐? 물과도 잘 반응해요.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H2 하면 뭐예요? 수소기체. 수소기체가 발생하고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수용액은 염기성이 됩니다. 자, 이게 어떤 연유냐 반응식을 한번 써본다면 리튬과 물을 반응시킨다라고 하자. 그러면 이 반응식은 LiOH가 만들어지고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개수 맞추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어쨌거나 반응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 다만 뭘 알아줘야 돼? 일족 금속과 물이 만나면 수소기체가 나오고요. 요 LiOH 얘는 Li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나눠지거든요. OH 마이너스가 있다면 수용액이 염기성을 띠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 염기성, 수용액, 아니 지시약 색깔 학교에서 다룬다면 기억해줘야 돼요. 몇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염기성이면 BTB 무슨 색이죠? 알아요. 중2 때 배웠다며. 노란색 BTB 아니면 파란색. 파란이죠. 그렇죠. 자, 페놀프탈레인은 무슨 색입니까? 잠깐만요. 반응식치. 조심하지. 페놀프탈레인 노랗게 아니에요? 뭐라고? 빨간색. 빨간색 혹은 분홍색이라고 기억해 주셔도 좋아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염기성에서 지시약 색깔도 학교에서 말하면 기억해 줘야 되고요. 이런 게 일족 금속, 알칼리 금속의 특징입니다. 됐죠? 특징 외워주시면 되겠고. 자, 우리 17족 원소 갑시다. 17족 원소 누구 있어요? 풀염불화. 그렇죠. 우리는 걔네를 할로젠 원소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런 애들이 있고요. 플로린 어디다 쓸까요? 플로리는 치약에 써요. 치약에. 염소 어디다 쓸까요?
그거 소독제. 수영장 소독제. 소독에 씁니다. 뭐 브로민도 소독에 써요. 오케이? 책에 예시도 있으니까 대표적인 것들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거의 다 소독 성분들이에요. 플로린데 소독 느낌. 그렇죠? 맞아요. 치약이 들어있으니까요. 얘네 또한 자 얘는 17쪽이니까 최외각 전자가 7개. 7개, 원자과 전자도 7개죠. 그럼 몇 개면 가득 차는 거야? 한개 들어. 한 개만 들어오면 가득 찬 거죠. 물론 7개 버릴 수도 있겠지만 뭐가 쉬워? 한 개 받는 게 쉽지 않아. 하나 받아서 가득 차니까 하나만 받으면 되니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큰 거예요. 그럼요, 하나만 받으면 되잖아요. 자, 하나만 받는 건 굉장히 쉬우니까 하나만 받으면 되니 가능성이 크다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랬을 때 얘 또한 가능성을 한번 비교해보자. 플로린 같은 경우엔 2주기니 껍질이 2개, 염소 같은 경우엔 3주기니 껍질이 3개. 플로린 같은 경우엔 17쪽이니 7개, 안쪽에 2개. 염소도 17쪽이니 7개, 안쪽엔 2개, 8개 순서겠다. 그치? 근데 얘는 얘랑 상황이 좀 달라. 얘는 전자가 뛰쳐나갔지. 얘는 전자를 잡아와야 되죠. 그럼 봐봐. 안쪽 껍질과 바깥쪽 껍질 중에 어디에 전자를 잡아오기가 쉬워? 안쪽. 안쪽이 잡아오기가 쉽죠. 왜? 엄마가 애를 잡아오는데 멀리 있으면 잡아오기가 힘들지. 여기는 엄마의 힘이 약하게 도달해야 하잖아. 여기는 엄마의 힘이 강하다고요. 네. 그쵸? 어머니가 승기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시는 게 쉽겠어? 아니면 승기한테 전화해서 집에 들어가 있어라고 하시는 게 쉽겠어? 데리고 들어오시는 게 쉽겠지. 그게 말을 잘 듣잖아. 그치? 엄마한테 가까이 있을수록 애를 잡아오기가 편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반응성이 누가 더 크다? 플로린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브로민이면 어머니까 반응성이 조금 더 작아지겠죠. 가까이 있을수록 잡아오기가 편한 거고 멀리 있을수록 나가기가 편한 거예요. 네. 이해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반응성을 비교할 때 플로린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이 염소 그 다음이 Br2 그 다음이 I2인데 그냥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안 쓰고요. F2, Cl2, Br2, I2의 형태로 썼어요. 이게 뭐냐?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할로젠 원소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얘는 이원자 분자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원자 분자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용기에 플로린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자. 그럼 얘를 원자 단위로 뜯어서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플로린 원자가 2개씩 붙어 있는 거야. 오케이? 네. 플로린 원자가 2개씩 붙어서 뭘 만드냐? 분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분자 하나에 플로린 원자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 이 묶음을 분자라 부르는 거고요. 요 한 묶음에 원자가 2개 있다. 그래서 이원자 분자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게 할로젠 원소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얘네는 이원자 분자의 형태로 존재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F2, Cl2, Br2, I2는요 각각의 상태, 물론 실온에서의 상태겠죠. 실온에서의 상태와 색깔까지 좀 알아줘야 돼요. 근데 우리 이 얘기 한번 할까? 다음 시간에 끓는 점 나올 테니까. 끓는 점이 높으면요 상온에서 상태가 어떻게 돼요? 고체. 고체 혹은 액체죠. 네. 끓는 점이 낮으면요? 기체죠. 이걸 어떤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냐면 만약 헷갈린다면 끓는 점이 높으면 25°C에서 끓어 안 끓어? 안 끓을. 안 끓었지. 안 끓었으면 상태가 뭐야? 고체 혹은 액체겠죠. 끓는 점이 낮다면 이미 끓었어 안 끓었어? 이미 끓어 있는 상태지. 그러니까 기체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끓는 점이란 원자량과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원자량이 크면 끓는 점이 조금 높거든요. 원자량은 원자의 질량에 대한 얘기예요. 무거우면 끓는 점이 조금 높다는 얘기고요. 쉽게 생각했을 때 무거우면 기체로 잘 날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겠지. 무거우면 상대적으로 고체 액체로 많이 있고 조금 가벼우면 쉽게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얘 중에 누가 제일 무거워? 얘가 제일 무거워. 왜? 얘가 양성자가 제일 많잖아. 얘가 제일 가볍죠. 가벼우니까 잘 날아가서 이미 기체겠다. 가벼우니까 기체겠다. 조금 무거우니 액체겠다. 조금 많이 무거우니 고체겠다. 기억할 수 있겠다. 색깔은요? 노랑.
뭐 그냥 세 개를 말하는 거예요? 젓갈. 보라색이에요. 오케이? 플로린 기체는 노란색이고 염소 기체는 노란색이에요. 브로민 액체는 젓갈색이고요. 아이오딘 기체는 보라색입니다. 오케이? 색깔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얘 또한 반응성이 크니까 이것저것 반응 잘하겠다, 그지? 네. 대표적으로 반응하는 거 누구랑 반응하느냐? H2 누구예요? 수소기체와 반응하여 할로젠화 수소를 만듭니다. 할로젠화 수소 어렵지 않아요? 할로젠 원소와 수소가 붙어 있음 할로젠화 수소라 부르는 거야. 뭐 있을까? HF, HCl, HBr, HI 이런 거 있겠죠? 이거 뭐야? 불산. 이거 뭐야? 염산. 그런 것들이야. 이런 거 할로젠화 수소라 부른다고. 그리고 이 할로젠화 수소를요 물에 녹이면 수용액의 액성이 어떻게 될까? 산성이 돼요. 왜? 아까 얘 뭐라 불렀어? 불산, 염산, 산이산. 녹이면 산성이 돼요. 산성에서 색깔 한번 얘기해 봅시다. BTB는 색이 어떻게 돼요? 노랗게 노랑. 페놀프탈레인은 투명. 투명이죠. 염기에서 분홍이었어요. 산에선 투명합니다. 오케이? 페놀프탈레인 투명이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또 누구랑 잘 반응하냐? 얘는 하나만 받으면 되지. 쟤는 하나만 잃으면 되지. 그럼 얘가 버린 하나, 얘가 받으면 너무 완벽하죠. 네. 일족 금속과 잘 반응해요. 얘는요 격렬히 반응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쓰기가 상당히 힘든 위치네요. 그래서 격렬히 반응해서 뭐가 나오냐? 열과 빛이 많이 나와요. 나트륨과 얘네를 반응시키면 열과 빛이 펑 하고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1족 금속과 17족 금속의 특징을 볼 수 있겠고요. 어렵지 않아요, 그치? 각각의 특징들만 좀 외워주시면 되겠고 반응성 비교함에 있어서 그 이유들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한번 적어봅시다. 오.